네, 잘 보셨죠? 여기까지입니다. 더 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 이렇게 그 재판하는 거 보면요, 일반 재판하는 모습이랑 사실 되게 비슷합니다. 그 조정도 이제 저렇게 많이 하고요. 이제 어떤 사건 저렇게 조정하냐, 이제, 좀 원고와 피고의 합의점이 좀 있는 경우, 특히 저렇게 증거가 이제 부족한 경우에, 그때 이제 그 합의를 이제 재판부도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판사들도 이게 신이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이제 모르니까 다 인간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증거가 이제 다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증거에 따라서 또 원고가 또 주장 입증을 원고한테 다, 이 민사소송이라는 게 다 원고한테 주장 입증 책임이 다 있는 거니까 원고가 알아서 증거를 내고, 뭐 다친 사진이라든가 뭐 치료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원고가 증명을 다 이제 해야 되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판사들도 이제 견해가 다르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같이 좀 봤고요. 네. 자, 그 뭐 저 재판에 관련된 내용 중간에 있으면 제가 또 같이 설명드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법인 들어갈게요. 법인 바로. 자, 법인은요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법률이 만들어준 사람인 거죠. 법인. 네, 그래서 아까 자연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자연인과 다르게 법이 이제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법에 의해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권리 능력이 인정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실질은 뭐냐면 단체 아니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면은 사단법인, 단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단법인, 뭐 사단법인, 뭐 세종 로타리 클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단법인, 뭐 한국 뭐 사회법학회 뭐 이런 거, 네, 단체. 또는 재산, 네, 재단법인. 재산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단법인.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법인. 예,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법인들은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그래서 그게 뭐 사람이 결합하면, 재산이 결합하면 그것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된다. 그리고 법인은 이렇게도 나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법인.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돈을 버는 법인,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 영리법인,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그렇게 있고요. 뭐 비영리법인, 뭐 학술단체, 종교단체, 뭐 자선, 뭐 이런 비영리법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우리가 이제 상법, 회사법이 보통 있기 때문에 상법, 회사법 여기서 이제 다 규율이 돼요, 사실상. 그래서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들이 이제 민법의 규정으로 이렇게 규율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업무랑 좀 관련돼 있는 거는 뭐냐면 민법이 이제 법인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업무하면서 볼 때가 있어요. 언제 보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저기 공무원들이잖아요. 국가 공무원들이신데 산하 공공기관이 있어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제가 지금 딱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이제 그 뭐 지자체 공무원들은 아니시지만 국가에도 이제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법인으로 재단법인 같은 걸로 설립되는 그런 산하 공공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 산하에 서울시 복지재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형식은 재단법인인데 사실상 서울시의 복지정책이랑도 집행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요즘에 되게 그 지자체나 국가가 어떤 공공기관, 넓게 보면 공공기관인데 공공성을 가진 단체를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만드는 트렌드가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어떤 업무를 같이 할 때 그 법적 성격이 그 민법에 따라 규정이 되고 있다. 그 민법의 법인 규정 직접 여러분들 보시면서 업무 뭐 이사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거 업무 처리 같은 거 여러분들 직접 하시고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재단법인으로 요즘 많이 설립하더라고요. 자, 국가는 원래 권리주체라고 해서 뭐 법에서 특별히 권리 능력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딱 있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법인은 이제 우리 정관 정하거든요. 회사나 이런 데 다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가져요. 요게 이제 자연인이랑 다른 거예요.
자, 정관용이라는 자연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안에서만 제가 권리 능력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 안에서만 권리 능력 가져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뭐 우리는 뭐 민족 중의 사명을 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내가 뭐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갖는다 그래서 내가 그것만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자연인은 목적이라는 게 전혀 없죠. 자기 자유롭게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법인은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속한 법무법인은 제 법무법인 라움 로펌은 정관에 법률의 규정이나 정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뭘 하도록 돼 있냐면 뭐 법률 서비스업 무슨 법률 관련 업 이런 것만 하도록 목적이 써 있어요. 그러면 법무법인 라움은 그 목적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그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하는 뭐 반도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딱 정관이나 저기 등기나 이런데 다 써 있어요. 그럼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리고 자연인의 속성을 전제로 한 뭐 당연하겠죠. 뭐 상속권이나 이런 걸 갖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은 여러분들 업무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아요. 법인은 설립행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만들어지냐? 설립행위를 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뭐 재산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정관도 만들고 뭐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 그 다음에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은 등기가 있어요. 법인 등기.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법인이 실제 살아있냐 법인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반드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도 등기가 있습니다. 비영리 사당법이니까 목적이 비영리하고 그리고 정관도 작성하고 주무관청 허가가 있고 그래서 그게 민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주무관청 허가에 관해서도 뭐 이런 그 정부조직법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다 없어가지고 이거 행정권한 위탁 위촉 규정 이것도 여러분들 업무하시면서 막 보시게 될 수도 있는데 다 중요한 법이니까 아주 여러분들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는 다 중요한 법령이로니까 언젠간 다 보실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기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재단법인 뭐 설립 요건 이렇게 돼 있는데 목적의 비영리성 허가 있어야 되고 등기 있어야 되고요. 네. 재산을 이제 출연해야 되죠. 이게 이제 재산을 떼서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이렇게 넣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또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비법인 사단과 특수법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인을 봤어요. 법인을 지금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봤잖아요. 사단법인, 네 글씨를 참 사단, 네. 사단, 네. 또 이게 눌러졌네요. 네. 비법인 사단은 뭐냐? 법인을 봤는데, 네. 법인이면 법인,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이지 비법인 사단이래요. 이래요. 자, 비법인 사단. 자, 이거 한자를 볼까요? 네. 아닐 삐자예요. 네, 그래서 사단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이지. 비법인 사단은 뭐냐? 법인이 아닌 사람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관도 있고 대표자도 있고 뭐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해요. 총회도 하고. 근데 뭐가 없느냐? 딱 하나. 등기가 없어요. 그게 비법인 사단. 재단이 그러면 비법인 재단. 자, 대표적으로 비법인 사단의 아주 대표적인 예 일요일마다 모이는 교회. 네. 그리고 뭐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거. 그리고 종중 이런 게 아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거 아주 대표적으로 보는 비법인 사단입니다. 등기를 안 하거든요. 굳이 등기까지 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래서 등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왜 이거를 민법에서 이렇게 다루냐면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실제 교회가 종중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을 막 체결하잖아요. 뭐 부동산 뭐 저기 건물도 막 교회가 짓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또 뭐 청소 용역 업체 우리 아파트 청소 누가 할 거냐 그 업체랑 계약 체결하고 다 입찰 계약 체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하고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소송도 하고 이러니까
이건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떤 우리가 그 존재로 인정해야겠다 해서 존재로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종중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고. 자, 그래서 비법인 사단은 그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규정이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등기도 할 수 있고요. 아예 부동산 등기법에 아예 비법인 사단 재단도 할 수 있다. 소송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예,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합과 비법인 사단의 구별. 이게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개념들이 이제 막 계속 나왔잖아요. 자, 이제 조합이라는 개념도 또 나왔어요. 조합이랑 또 비교. 자, 이제 계속 법학은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비교, 대조. 다른 학문보다 문과에서 더 비교 대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합과 또 비교해서 또 개념들을 또 설명을 좀 대법원 판례와 같이 한번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그 조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합하면 우리가 뭐 생각나요? 조합하면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나죠. 네, 무슨 뭐 뒤에 좀 있나? 네, 뒤에도 이제 도시환경 주거정비법에 이제 조합도 있는데, 그래 재개발 재건축 조합도 생각나고, 뭐 농업 협동조합 이런 조합도 생각나고 뭐 이러는데요. 조합의 원래 법에서의 개념, 요거 그러면 원래 법에서의 개념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자, 이 조합이 원래 이 개념이 왜 만들어졌냐? 이 조합은 원래 법에서의 개념은 뭐냐면 제가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조합은 계약이에요. 계약. 조합이 계약이라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농협이 무슨 농협이 만드는데 농협이 어떻게 계약으로 된 거지? 농협이라는 거는 회사 같은데 은행 같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계약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일단 요거부터 좀 역사적인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뭐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자, 중세시대 때 우리가 유럽의 상황을 보면 중세시대 때 막 자본주의가 막 이제 막 발전하고 있어요. 막 성에서 막 물건 팔고 막 이러면서 그 저기 상인들이 막 그 크고 그래요. 상인들이 이제 막 그 뭐 나가서 이제 무역도 하고 막 대항해 시대가 막 열리고 15세기, 16세기를 막 지나면서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중세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이제 막 뭐 너무 이제 어떤 그 물건을 생산해낸 능력도 커지고 이러는데 막 사람들이 물건도 많이 사고 이래서 막 일손이 모자란 거예요. 자기 혼자 일하니까 이런 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하는데 이제 끝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상인들 간에 또 왕과 대립해서 연합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들과 상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거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게 우리의 중세에 배운 길드. 네, 이거잖아요. 길드. 그래서 길드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꿉니까? 이거를 조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인들이 처음에 만든 게 막 조합이고 막 이때 그래서 이렇게 상인들이 만들다가 도저히 내가 혼자 일하는 걸로 부족하다, 못하겠다 그랬을 때 이거를 뭐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자. 그래서 그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를 주식을 팔고 돈을 받으면 그게 회사고 그게 주식회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주식회사 제도가 발전하고, 그리고 또 대항해 시대가 막 열리면서 배에다가 물건들을 실어서 외국 저기다 이제 그 다른 나라에다가 물건을 팔고 금은보화를 싣고 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해요. 그런 거를 막 이제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갔다 오면은 이제 그 금은보화를 싣고 이제 대박이 나는데 물건들을 팔고 오는데 배가 이제 바다에 침몰을 해요. 바다에 침몰을 하면 그때는 물건들이 다 사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한번 침몰이 나면. 그래서 이거 사고만 안 하면 해상사고, 배 사고만 침몰만 안 되면 우리가 대박이 나는데 이걸 어떡하냐. 사고를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상인들이 모아가지고 사고 난 사람들한테 돈을 주자. 우리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사고 난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주자. 그거 만든 게 그게 해상보험이에요. 보험의 첫 시작이 배 때문에 사고 나서 해상보험으로 시작돼서 영국에서 보험제도가 발전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회사제도, 보험제도, 무슨 뭐 저 조합제도 이런 거 다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발달한 거고, 그러면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 안에 그 발전한 제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도 그냥 같이 따라가면서 발전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합은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2인 이상이 2명 이상이 서로
금전이나 재산이나 노동이나 이런 거를 내놓고 출자해서 동업이죠. 공동사업, 동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으로 하는 계약관계예요. 그래서 민법에 채권법에 계약강론에 몇 가지 계약들이 쫙 정해져 있거든요. 뭐 매매계약, 대표적인 계약들 매매계약, 여행계약 새로 들어왔고 뭐 임대차 계약 뭐 여러 계약들이 막 있습니다. 그 계약 중에 하나로 민법 703조에 조합계약이 딱 규정돼 있고 그 조합계약의 규정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이라는 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자들 젊은이들 셋이 모여가지고 총각내 야채 가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총각내 채소 가게를 만든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나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야채도 사고 해야 되니까 내 돈 5천만 원을 내가 금전을 출자하겠다. 한 사람은 금전을 내놔요. 한 사람은 내가 가진 1층 상가 점포가 있다. 그럼 나는 상가를 내놓겠다. 여기서 우리 장사를 하자. 그래서 상가, 점포를 내놔요. 재산을. 자, 또 세 번째 사람은 나는 돈도 없고 상가도 없지만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내 경영을 잘할 수가 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인사관리나 재무관리나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노동을 내놔요. 다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것. 이것이 조합계약입니다. 근데 왜 법인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조합을 설명하냐? 이거는 대법원에서 조합과 비법인 사단을 구별하는 게 대법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조합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거잖아요. 근데 이건 계약이고. 근데 비법인 사단은 계약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등기를 하면 사단법인도 될 수 있는 그냥 법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인 게 아니죠. 이게 전혀 다른 거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조합은 여기 판례 보면 단체성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이 있긴 있지만 구성원들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개성이 강하다. 구성원들의 개성이 강하다. 자, 그런데 비법인 사단은 구성원들의 개성과는 별개로 또 비교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개성이 아니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성이 아니라 단체적 조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라는 명칭을 민법상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해도 실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서 집행기관이나 의사결정기관도 두고 대표자도 두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기관의 의결이나 이런 것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행해지고 가입, 탈퇴 이런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가 계속 존속되면, 조합은 조합원이 빠지면 조합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단체, 비법인 사단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 이래도 교회가 유지되잖아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해도 그 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 조직에 의해서 대표, 총회, 이사회 운영, 자본 구성 이런 것들이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갖는다. 이름이 조합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를 보고 조합과 비법인 사단, 사단법인을 구별하겠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 가장 강한 거는 계약으로 하는 조합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것보다 단체성이 강한 게 비법인 사단이고, 더 단체성이 강하게 등기까지 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단체라는 걸 등기로 알리면 그거면 사단법인이 되고, 이런 순서대로 단체성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법인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또 일하시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법인들이랑 여러분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국가공무원이시니까 특수법인은 이제 관리 감독하고 그 특수법인들이랑 일을 많이 하고,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들과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중에서 국가정책상의 필요나 공익을 위해서 민법, 상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그래서 무슨 토지주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연구원, 국토부 산하의 국토연구원, 무슨 석유화학협회, 이런 국가가 설립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무슨 공제회, 경찰공제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특수법인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법인들이 민법에 규율이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뭐 재단법인으로 아예 만들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하나 더 헷갈리게 여러분들 해드릴게요. 아까 조합은 제가 계약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단체성이 약하고 개성이 강한 여러 명들이 모여서 하는 그냥 동업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도시환경주거정비법에서는 조합을 또 완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헷갈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도시환경주거정비법은 뭐를 규율하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조합들을 규율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도시환경주거정비법에서 말하는 그 조합들은 뭘로 하냐면 법인으로 하고 있어요. 법인으로. 그러니까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을 아예 법인으로 등기까지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법률 관계가 명확해지니까 등기로 공시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아예 법인이 돼버리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써놨죠. 민법상 조합은 원칙상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조합은 전원의 이름으로 또 행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인의 기관 보겠습니다. 법인의 기관은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법인의 이 그 손과 발인 거예요. 손과 발. 그래서 법인의 머리, 법인의 손, 법인의 발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걸 기관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법인 내무에서 사무 처리하는 일정한 조직, 법인의 생각을 결정해서 밖에다가 표시하는 그런 조직, 이거를 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법인 자체를 구성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예 뭐 본인과 구별되는 대리 제도와는 아예 구별됩니다. 그리고 기관을 크게 나누면 사원, 총회, 이사, 감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나눈 거냐면 우리가 비유하자면 사원총회는요, 국가로 비유해 보면 이거는 국회, 의회 같은 곳이고요. 의회. 이사는 국가로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정부, 정부. 대표이사가 뭐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감사는 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감사원 혹은 뭐 감사원도 뭐 여기에 포함할 수 있겠죠. 감사원, 법원, 감사원 같은 감독기관. 네. 그래서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모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우니까 국민의 대표자를 모아서 선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의회에서 모아서 하잖아요. 그거 비슷하죠. 네. 그리고 실제 집행을 하는 기관은 여러분들 이제 일하시는 그 정부 조직이 실제 국가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도 특수한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도 대표이사가 이제 대표이사 일하고 여러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이사들이 이사회를 꾸려서 집행을 합니다. 감독하는 기관도 있어요. 법원처럼. 그래서 이사를 두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또 보시고 내용들 한번 참고로 이렇게 읽어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은 사람은 언제 소멸합니까? 자연인은 이제 사망하면 소멸하잖아요. 법인도 소멸합니다. 법인은 언제 소멸하냐면 법인은 해산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이제 근데 당장 이렇게 딱 사망하는 건 아니고 법인은 어떤 청산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청산 절차를 통해서 재산 관례나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산 절차를 밟아서 해산을 해요. 그래서 법인에 이제 해산 사유들이 있고 그런 절차들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 보겠습니다. 법률행위. 자, 이제 그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사실 왔습니다. 법률행위의 말이 어렵잖아요. 법률행위란 말, 이게 무슨 말인가 쉽지 않습니까?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을 하면 또 아주 대표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서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을 그거를 변동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 이거를 이거를 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이 이제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법률행위에는 뭐 목적도 있고 법률행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법률행위를 구성하려면 그 요건이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의사표시고 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이루는 어떠는 그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법률행위의 핵심 요소 이게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해야 계약 같은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야 권리의 변동이 생기겠죠. 그렇게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때 효력이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유를 오늘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표가 있는데 막 어렵죠. 이 표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나눠요. 막 뭐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나눴는데 뭐 여러분들 이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 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아까 우리가 배운 민법 703조의 조합계약, 무슨 뭐 여행계약, 뭐 교환계약, 뭐 이렇게 많죠. 그래서 계약이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단독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혼자 이제 하는 건데 미성년자가 아까 물건을 잘못 샀을 때 그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취소, 그 취소권, 요거 단독행위, 계약이 아니에요. 그냥 취소한다 이러면 그냥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 이런 것도 단독행위입니다. 이것도 계약이 아니고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 그냥 효력이 발생해요. 유언도 하면 효력 발생, 취소권도 취소권 행사하면 효력 발생, 그렇습니다. 동의도 뭐 동의권도 동의하면 효력 발생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의 악의 뭐 우리가 배운 거 이런 거 여기 있네요. 네 참고로 한번 보시고 네. 자 용태 사건 막 이렇게 나눴는데 또 그냥 어려운 말들이니까 참고로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권리의 변동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민법에서 개념을 쓰는구나 하고 한번 표로 우리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고차를 삽니다. 갑이 여러분인데 내 공무원도 됐고 하니까 중고차를 하나 사서 나도 이제 운전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중고차를 삽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자 이제 중고차를 이제 매매하는 사람한테 매매 업체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이 차를 삽니다. 100만 원에 이제 사겠습니다 해서 이제 해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이제 막 여러 차를 보는데 이건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여러 차를 막 보다가 이 차는 100만 원인데 이거 살래요? 해서 그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살래요? 100만 원에 살래요? 이거를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라고 우리가 하고요. 청약. 그리고 이거를 사겠습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이 합쳐지면 그러면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돼요. 그래서 이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것도 의사표시, 이것도 의사표시인데요. 합쳐지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돼요.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서를 써야 그래야만 성립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계약서를 쓰면 당연히 성립이 되고요. 계약서를 쓴다는 건 두 당사자가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두 당사자의 그 도장과 사인이 다 들어가는 것, 그걸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계약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서면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순간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 채권, 아까 말씀드렸죠? 매매대금 채권이 생기고 을은 갑한테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 그런 채권,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라고도 하지만 법률사실이라고도 하고요. 앞에서 이제 봤죠? 법률사실 의사표시. 네. 그리고 법률요건, 법률행위, 매매계약이라는 계약 중에 매매계약, 요 법률행위가 있었습니다. 법률요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효과로는 어떻게 생깁니까? 권리가 생기죠. 권리. 매매대금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런 권리들이 생깁니다. 그럼 매매대금 청구권이 갑한테 생겼으니까 을한테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 의무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권리 생기면 의무 생기고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법률행위 이렇게 뭐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도 여러 명이 하면 합동행위라는 그런 법률행위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업무하시는 공무원으로서 업무하는 뭐 행정행위, 준법률활동, 행정행위 이렇게 다 말이 어려운데 여기에 개념이 다 민법의 개념에서 다 온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아까 법률행위는 당사자도 있어야 되고 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효한 의사표시도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 뭐 확정적이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돼, 적법해야 된다, 뭐 이런 목적들이 있는데 간단히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요? 민법에 저런 규정이 있어요. 민법 105조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5조뿐만 아니라 103조를 보셔야 돼. 103조를 한번 봅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 우리가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런 어떤 계약?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 이게 말이 어려운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저거 선량한 풍속 저 단어도 일본식 용어예요. 그죠? 뭐 저기 경찰에서는 풍속이라는 단어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 우리나라 경찰도 뭐 풍속 단속 뭐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이거 일본 용어잖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란 말도 이거 다 그러니까 일본 한자를 다 이게 그대로 우리가 그 번역해서 우리 용어로 쓰다 보니까 민법 용어로 그대로 있고 뭐 법률 용어로는 다 우리나라도 쓰고 있는 용어인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어색하겠지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위법한 내용의 그 법률행위 계약을 하는 건 무효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첩계약, 첩을 둔다. 이거는 이중혼이기 때문에 이거 무효. 첩 두는 거 무효. 그러니까 그런 거 무슨 아니면 뭐 도박계약, 도박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도박계약 이것도 다 무효고 막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관련된 거 한번 판례 보면 대법원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자 어떤 지자체가 뭐 예를 들어 뭐 서울시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이제 기부금을 받는 거기로 하고 그 기부금을 받기로 했어요. 지자체가 이제 지자체도 돈이 필요하니까 저 기부금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인허가라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 어떤 그런 이렇게 그 인허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제 부관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그 사업자로서 기부금을 받는 그 증여계약을 하면서 이런 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또 이렇게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건 그거는 무효. 그래서 그런 계약은 무효. 증여계약 무효. 이렇게 이제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은 기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법률에 사립학교법 같은 법률에 학교들이 학교 그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뭐 그 학교 건물 같은 거 그런 거는 기본 재산으로 딱 해두게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학교 건물을 판다? 이런 거는 관할관청이 허가해줘야 팔 수 있거든요. 매매계약인데 학교 재단법인이 함부로 못해요. 만약에 그거를 관할관청이 허가 없이 학교 건물을 판다. 이거는 무효.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을 못할 수 있잖아요. 매매계약 후가라도 허가 받으면 유효. 뭐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계약은 업무에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계약은 기본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당연히 유효하다. 이렇게 민법에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업무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이제 국가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로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내가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그러니까 이걸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는데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법에 규정되는 계약의 요건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또 여러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또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가 너무 경솔하거나 너무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같은 거라면 그것도 무효라고 우리가 주장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에 따라서 무효되는 게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이나 여기에 우리 이자의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게 20%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20%였던 것 같은데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럼 바로 나오니까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래서 그 이자제한법 시행령이라든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그 이자 액수 그거를 초과하는 거는 그걸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뭐 그게 뭐 저기 대부업법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체가 뭐 30% 40%를 해도 그 넘어가는 부분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적법한 대부업체랑 해도 무효, 미등록 대부업체랑 해도 무효, 사채업자랑 해도 그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서 정한 그걸 넘어가면 다 무효예요. 뭐 저랑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제가 막 이거는 뭐 저기 30% 이자를 줘야 돼 이렇게 해도 그 넘어가는 부분은 무효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에 누가 고리의 이자 때문에 이렇게 그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자제한법이나 대법법상에 그 넘어가는 거 다 무효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의사표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해가지고 지금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유효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법률행위 특히 이제 계약이 유효하려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러려면 보통은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아까 같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계약이면 무효 반사회 질서 위반이면 무효 막 이렇게 무효되는 사유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말고 제가 비슷한 제도로 취소라는 제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나 법률행위가 취소되고 무효가 되는 사유들 그것들 대표적인 거 다 볼 수는 없고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거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 뭐 이런 것들 본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이런 거 본 겁니다. 자 107조에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107조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어떻게 규정이 됐나요? 1항에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의사표시는 무효다? 아니다. 효력이 있다. 유효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유효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그때는 무효로 한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이것도 법조문을 읽는 그 제가 팁을 제가 그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없나? 네, 이게 지금 민법 조문이라서 조금 이렇긴 한데 자 이게 여러분 이거 조문 읽는 거 이거 일반 민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조문 이렇게 써요. 국회랑 법제처가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니까 여러분 공무원으로서 법을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요것도 잘 모르는 경우도 우리 많이 있죠. 제 107조 할 때 이렇게 조라고 있습니다. 107조. 자 동그라미 1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아까 제 1항이라고 읽었어요. 제 1항이라고 읽습니다. 항, 제 2항 이렇게 읽어요. 자 동그라미 1 다음에 뭐를 쓰냐? 요 다음에 또 구분해서 하고 싶을 때는 1점을 찍어요. 2점 이렇게 찍어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 호라고 읽어요. 그래서 각호, 각각의 호, 각호라고 하고 1호면은 제1호 이렇게 읽습니다. 자, 1점, 2점, 3점 이렇게 찍었잖아요. 요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뭘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싶으면 가점, 나점 이렇게 찍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읽냐면 목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제10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목, 나목, 다목 다음에 또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반가로를 써요. 반가로는 어떻게 읽냐? 읽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반가로라고 하든지 뭐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법률 문장은 법제처와 국회가 만들 때 법령도 뭐 시행령, 시행규칙 다 마찬가지인데요. 한 문장만 씁니다. 한 문장을 쓰는 걸 기본으로 해요. 최대 2문장까지만 써요. 어디다가? 한 항에다가 1항에다가 최대 2문장까지만 보통 써요. 아주 예외적으로 3문장 써있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요즘 만든 법령이 아니에요. 요즘 만든 법령 다 지금 옛날에 만든 저 민법처럼 다 한 문장, 2문장까지만 씁니다. 세 번째 문장은 어디다 쓰냐? 법을 만들 때 다음 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전항에 1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항을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다 못 쓰고 이제 2항으로 만들어서 쓴 거예요. 네. 자, 1항의 첫 번째 문장.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임을 아니면 알고 한 것이라도 유효하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보통 원칙 문장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는 게 원칙이에요. 진짜 그 생각이 아님을 하나를 알고 했더라도 그걸 상대방이 알고 있더라도 그거는 알고 있더라도가 아니고 네. 표의자가 비진이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건 원칙적으로 유효. 자, 이게 원칙. 자, 근데 그러나 했으면 예외거든요. 근데 예외인데 민법은 그러나라고 지금 쓴 것이고 보통은 여기다 어떻게 쓰냐면 요즘 법조문 이거 지금 옛날에 60년대에 만든 민법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나라고 안 쓰고요. 다만이라고 써요. 이거 요즘에 개정하면 이거 국회랑 법조자 다만이라고 고쳐요. 네, 그래서 다만 그러나 다만 같은 말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앞에 문장 원칙 뒤에 문장 예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나 이렇게 이어진 문장은 앞에 문장을 원칙 문장 제1문을 원칙 문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앞에 문장을 전문이라고 불러요. 전문 원칙 그리고 예외를 쓴 거를 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요. 국회와 법조처가. 실제 다른 법조문에서 인용할 때 그 제107조 제1항 전문, 제107조 제2항 후문 이렇게 인용합니다. 자, 그리고 접속사를 다만이라고만 쓰지 않고 하나 더 쓰는 게 있어요. 이 경우라고 쓰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 그래서 정말 특이한데요. 여러분, 저도 특이한데 그러나가 아주 예외적으로 쓰이지만 보통은 국회와 법조처가 만들 때 두 문장을 이을 때 접속사를 다만 아니면 이 경우 이 두 개만 딱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고 쓰면 뒤에 거를 좀 부연 설명하는 경우, 앞에 거는 이제 원칙과 예외 이렇게 하는 경우고 뒤에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경우를 이 경우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 경우라고 하면 앞에 문장을 전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단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문장을 후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08조에서 107조 제1항 전단이라고 부르면 이 경우라고 써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정해져 있다는 거. 이거 뭐 변호사들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래 유효.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저 사람이 비진이로 얘기하는 거야.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그때만 무효로 됩니다. 자, 판례를 그냥 대표적으로 볼게요. 자, 여러분 경우랑 일반 사기업의 경우랑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반 사기업의 경우 이 판례예요. 사립학교 조교수 일반 사기업이랑 비슷해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자, 사립학교 조교수가 어떤 무리를 일으켰대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냈어요. 근데 그 교수는 내가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사표를 내긴 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표를 내고 실제 내가 교수직을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거라고는 다 이제 학교도 알고 있고 사퇴 수습을 위해서 무리를 일으킨 걸 사퇴 수습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사장 앞으로 이제 사표를 냈는데 의외로 이사장과 학교법인에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거 뭐 교수 본인의 의사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사표를 수리해 버렸어요. 사표를 받았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건 거죠. 이 교수가 내 사표는 무효다 하면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7조를 이제 예를 들면서 단서를 1항 단서를 107조 1항 단서를 예를 든 거죠. 상대방 학교도 이사장님도 내가 표의자가 비진임을 사표를 진짜 내려고 한 게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다. 또는 최대한 알 수 있었다. 이거를 주장한 거예요. 네, 이걸 주장했는데 뭐 상대방 학교는 근데 이건 유효합니다. 이렇게 원칙을 주장했겠죠. 우린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판례는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렇게 한 경우에 조교수의 사직원이 설사 비진이에 이르지 아니한 비진이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학교법인이나 이사회에서 그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107조 1항 단서 알았거나 고의거나 과실이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107조 1항 본문과 단서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하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요거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 두 문장을 읽는 방법, 이거를 그 다만이라고 할 때 제가 원칙 문장을 전문, 뒤에 문장 후문이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제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원칙 문장은 본문이라고 해요. 본문. 네. 그리고 다만으로 이어지는 예외 문장은 단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으로 이어진 경우에 제107조 제1항 본문 원칙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단서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는 사표를 내면 어떻게 하냐? 민법 107조 1항에 따라서 어떻게 됐냐?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의 경우 사표를 내면, 제가 2020년도에 법제처장님한테 사표를 내고 변호사 하겠다고 이제 나왔거든요. 자, 그때 사표를 내면 어떻게 되냐? 대법원 판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 의원 면직 처분을 받았어요. 이거 행정법 관계이기 때문에 처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처분? 제가 제 의사에 원해서 직을 면하는 처분, 사표 수리를 받은 거죠. 네, 그 처분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제가 이제 와서 뭐 법제처장님한테 그거는 제가 사표 낸 거는 비진의 의사표시예요. 막 이러면서 사표를 내고 5월에 2020년 5월에 사표를 냈는데 2월에 제가 소송을 걸어서 주장을 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법률관계의 특수성 뭐예요? 공무원 관계, 행정법 관계라는 그 특수성인 거예요. 민법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직원 제출자 정관영 씨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의사가 뜻이 아니었더라도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107조는 개인의 민사상의 사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지 민법이기 때문에 공무원 관계, 공법행위, 행정법 관계에는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민법 제107조가 적용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107조 1항 본문 얘기도 하지 말고 107조 1항 단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다. 이거 얘기도 하지 마라. 아예 107조는 민법 조항이기 때문에 행정법 공무원 관계에서는 적용 안 된다. 네. 표시된 대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안 된다. 비교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정호의 의사표시. 자,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과 짜고 했을 때 그 통정, 짜고 한다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민법에서 통정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통정하고 이게 이제 가짜의 의사표시예요. 실제와 다른 그런 의사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 선의 착한 사람 아니고 착한 제3자 아니고 모르고 있는 제3자, 어떤 걸 모르고 있는 제3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걸 모르고 있는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무효인데 그 제3자한테는 계약이라면 계약이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거. 자, 동일인에 대한 대출을 이제 한도를 제한해 놓으니까, 예를 들면 정관영에 대해서 대출 한도가 제한돼 있으니까 제가 제3자를 다른 사람을 내서 홍길동 씨를 내세워서 홍길동 씨랑 이제 상호신용금고랑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그 가짜 계약이고 상호신용금고도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형식적으로 대출 계약이 체결됐다면 홍길동 씨와 상호신용금고의 대출 계약은 무효다. 네. 자,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계약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자, 업무 관련해서 판례 하나 볼게요. 바로 예를 들어 시청으로부터 국가로부터 공무원 휴게소 설치 시행 허가를 얻는데 이 허가를 얻는데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나 의무가 없는 휴게소 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를 시에 증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 공무원이 이거 휴게소 설치 허가를 받으려면 휴게소 부지의 16배 되는 그런 토지를 기부채 납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 알려준 거죠. 잘못 알려줘서 그걸 줬는데 그 경우에는 그 경우 여기 이렇게 옮겨지지가 않네요. 네, 법률행위의 이제 중요 부분에
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이제 안 된다. 이게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요 부분의 착오는 착오로 이제 내용의 착오로 중요 부분의 착오만 인정이 되고 동기의 착오는 인정이 안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우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당하면 강박은 뭐 협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는 이 민법상 취소도 주장하지만 형법상 처벌도 돼. 사기죄로 처벌하고 뭐 협박죄로 처벌하고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도 이제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하면 됩니다. 자, 우영우 드라마 같이 좀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아까 드라마 우리 좀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법률 얘기만 지금 계속 하는데 법에 이 그림 혹시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혹시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아십니까? 여기 그림 잠깐 뭐 쉬어간다는 생각도 뭐 시간은 없지만 설명드리면 자, 요 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막 금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어떤 화가가 그렸는지 아실 수도 있는데 아시면 채팅창에 써주시고요. 자, 황금을 잘 쓴 화가 이거 누가 그렸냐면 이건 황금색을 이제 막 금가루를 뿌리진 않았지만 누가 그렸냐면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렸어요. 클림트라는 화가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저도 그림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걸 김경수 선생님 클림트 써주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 채팅창에 클림트라고 써주셨는데 잘 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클림트입니다. 클림트인데 클림트가 그렸는데 클림트가 옛날에 그 집안이 세공업자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원래 집안에서 이제 금 같은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클림트가 이제 워낙 재능이나 재주도 뛰어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금을 이제 많이 갖고 놀았고 그랬습니다. 왜 이 그림을 갑자기 제가 법 강의하다 보여드리냐면 이제 뭐 법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지루하니까 아까 드라마도 보여드리고 이제 한 건데 이게 이제 유명한 화가 그림 중에 제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법학이라는 이름의 그림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 그림의 이름 자체가 법학입니다. 그래서 클림트가 이제 왜 그랬냐면 클림트가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 1900년을 이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특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제 활동하던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900년을 이제 넘어가면서 클림트가 이제 그때 막 이제 되게 세상이 변하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는 좀 이제 보수적인 이제 나라였고, 자, 그런 상황에서 클림트는 되게 뭐 아주 유명하고 혁명적인 그런 화가로 이제 막 인정받고 막 너무 유명한 화가로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는 그 단계였어요. 자, 그때 이제 교육부에서, 자, 여러분들 교육부 가시는 공무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이랑 교육부에서 클림트한테 이제 용역을 준 거예요. 어떤 용역을 준 거냐면 그림을 좀 그려달라.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이제 각 단과대 뭐 신학대학 그리고 뭐 철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이 4개 단과대학인데 클림트한테는 이제 3개의 대학에 걸 수 있는 그림을 이제 발주를 줬어요. 근데 신학인가 철학인가는 하나는 이제 다른 화가 당시 유명한 클림트의 친구 다른 화가한테 줬는데 이제 클림트가 이 3가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림트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이제 그렸겠죠. 그래서 이제 법학이라는 그림의 이름으로 이 그림을 이제 교육부에 대학 당국에 이제 납품을 한 거예요. 이제 발주를 받아서 납품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납품을 했는데 납품을 하니까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공무원 사회도 이거 난리가 났지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미학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이 그림 자체가 이게 과연 아름답냐? 이렇게 추한 그림, 아름답지 않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납품을 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비판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림트는 너무 화가 났고 클림트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내 그림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막 그림은 되돌아달라 막 이렇게 했고 결국에는 클림트가 이제 그림을 막 받아가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를 보시면 되게 그렇잖아요. 그림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클림트가 그리는 그 화려한 그림이 아니고 되게 어둡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또 막 여신들 또 막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또 좀 이렇게 좀 여성들이 이렇게 또 나체로 이렇게 클림트 나체 그림 이런 거 많이 그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심판을 받는 모습이고 나체로 이 사람이 이 그 끌려가 있는 모습 같죠? 그래서 이제 뭔가 사후세계의 심판을 받는 뭐 이렇게 인생의 심판,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기 둘러싸고 있죠. 둘러싸고 있는 거는 뭐냐면 문어 같죠? 문어잖아요. 그래서 빨판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문어는 되게 이제 뭔가 그 신령한 그런 동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실제 머리도 좋고, 우리가 월드컵 문어 막 그 월드컵 문어가 막 그 뭐 맞추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자, 그런 존재로 이제 문어를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새 뭔가 악의 신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머리가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뱀의 머리로 이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 하면 딱 우리가 신화에서 바로 그리스 신화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게 메두사잖아요. 그래서 메두사의 세자매, 네, 고르곤의 이 세자매를 또 그려놔서 이 악의 신들은 뭔가 가까이서 이 사람들 가까이서 이렇게 있고, 정의의 여신은 저 멀리 이렇게 그려놓고, 네, 그래서 뭔가 현실 세계에서의 법은 정의는 저 멀고 막 이렇게 불법은 가깝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림트가 그렸다. 그러면서 클림트가 현실이 이러니까 법과대학 학생들이 이 현실을 똑바로 알고 제대로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해라, 이런 의미로 그렸다. 그런 이제 당대의 후대의 또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참고로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보시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팍팍 지나가네요. 네. 자, 무효 취소 조건 기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할 때 간단히 개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는 데까지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까 무효되는 사유도 우리 앞에서 몇 개 봤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무효, 비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통정어의 표시 원칙적으로 무효 이랬잖아요. 그래서 무효 있어요. 근데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이런 것들 취소 사유였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착오 의사표시 이런 거 취소 사유잖아요. 여기서 아까 우리 봤었고. 자, 무효는 그냥 무효예요. 무효는 특별히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취소권자, 제가 또 비교 대조해서 두 개 설명할게요. 취소권자는 특정인의 취소, 뭐 친권자의 취소,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취소는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는데 무효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효예요. 당연 무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는 나중에 유효한 법률행위로 추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효는 추인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무효예요. 무효, 당연히 무효. 그리고 권리행사 기간, 취소는 아까 기간 중에 소멸시효형 비교해서 제가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민법에는 뭐 안날로부터 뭐 3년, 이튿날로부터 10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제척기간 규정은 지나가면 끝인데, 자, 그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확정이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무효는 그렇지 않아요. 무효는 뭐 제척기간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당연히 무효예요. 네. 근데 다만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나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가 적법하게 되면 다 이제 무효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서로 뭐 계약인데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러면 자동차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러면 중고차 돌려주고 100만 원도 돌려주고 이렇게 부당이득을 서로 반환한다. 이렇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뭐 있는데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법률행위 취소 제가 설명드렸고, 취소의 구별 개념으로는 해제가 있어요. 계약의 경우는 해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 포함한 모든 것들은 다 취소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계약의 경우 또 해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한쪽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소급해서 없었던 것 같은 상태를 돌리는 것, 그걸 해제라고 하고요. 그 처음부터 돌리는 거는 해제고, 일부 계약 중에는 임대차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해제, 처음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임대차 계약을 1년 살았다. 2년 계약했는데 여기서 해제하고 싶다. 해제 처음부터 돌릴 수가 없죠. 1년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못 돌리니까 그냥 가는 거고, 놔두는 거고, 그 시점에서 해지만 하는 거죠. 네. 장래에 향해서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을 그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
취소 우리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뭐 철회도 있는데 적법한 계약을 철회하는 거, 적법한 걸 철회하는 건 그건 철회라고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뭐 거의 약속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뒷부분은 자료로 참고하시고 저한테 제 연락처로 연락처 뒤에 있으니까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 제 연락처 전화나 이메일이나 뭐 제 블로그 뭐 댓글 달으시거나 네, 그렇게 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강의하면서 너무 제가 좀 참 빠르게 또 이렇게 민법 총칙 너무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네, 채팅창에 써주시고 네,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저기 그 프랑스 화가가 미국에 이제 가서 미국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무원 우리 강의도 우리 저기 여러분들 교육도 잘 마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 공무원으로서 또 잘 생활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공직생활 뭐 여러 가지 뭐 단점도 있지만 또 되게 보람됐고 좋은 경험이고 저는 지금도 공직생활이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직생활에서 보람과 행복 많이 찾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박수 쳐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